이 표준말이 아니라서 괜찮은 건 모르겠네요. 그게 더 매력입니다. 잠깐만요. 아, 떨린다. 가만히 있어. 네, 안녕하세요. 후레입니다. 제가 오늘 모신 분은 민사집행실무의 달인 천자봉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자봉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천자봉님이 지금 경력이 어마어마하시죠. 사실 이쪽 분야 한 분야만 정말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자기 소개라기보다는 저는 현재 이 집행 분야에 한 2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91년도부터 91년이요? 지금까지 이런 민사 집행 실무의 변천사라 하면은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28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느낀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민사 집행 실무도 네. 스스로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더욱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닉네임이 천자봉이시잖아요. 네네. 네, 왜 닉네임이 천자봉이세요? 되게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닉네임을 바꾸고 싶었는데 벌써 늦었습니다. 천자봉 하니까 뭔가 최고봉으로 알고 제 자신을 너무 가시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학원에서 강의를 하러 갔다가 먼저 닉네임을 만들어야 될 텐데 사실 제가 이거 등산을 좋아합니다. 네. 등산을 좋아하는데 이 천자봉은 제 고향에 있는 산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등산도 다니고 했던 그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네. 그냥 저도 모르게 천자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분이라든지 너무 제가 천자봉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제 자신을 너무 높게 보는 줄 알고 제가 조금 닉네임을 바꾸려 했는데 그때는 강의를 하도 많이 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이제는 바꿀 수가 없었고 그냥 그 대신 지금까지 그냥 천자봉 이렇게 흘려왔습니다. 제가 천자봉님을 모신 이유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경매이고요. 네네. 또 그 경매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단계가 명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명도, 강제집행, 이와 관련된 소송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 네.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으시는 초보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니까요. 네네네. 주거용 가장 일반적인 물건들을 낙찰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낙찰을 받고 나서 그 기쁨도 잠시 명도 걱정이 제일 먼저 납니다. 좀 어렵습니다. 많이 명도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명도는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매가 낙찰이 되고 난 뒤에 대금 납부를 내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은 자동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이전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민사에서는 소유권보다는 점유권,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집을 사더라도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만이 저 집이 내 집이다. 막 이런 경우인데 일단은 제가 그 낙찰자들은 먼저 경매로 할 때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낙찰을 되나 안 되나 이게 우선이지 먼저 명도는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되고 보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명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물건을 반출하는 겁니다. 반출. 물건을 반출한다. 물건을 반출할 때는 물건만 반출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의 소유자도 같이 나가달라 이건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명도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다 명도가 다 됐는데 지금은 이 강제집행이라는 이 법 규정 아래 명도를 할 때는 먼저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고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먼저 채무자한테 알아서 나가십시오. 나가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강제로 명도할 겁니다. 그런 이 예고 기간이 있는데 보통 서울에는 2주를 두고 있습니다. 14일. 그 지역별로도 지역과 틀립니다. 그런데 이 예고라는 기준이 법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없습니다. 없는데 예고를 하니까 정말 세입자들이 또는 채무자들이 소유자들이 스스로 이사갈 기회를 얻어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그러다 보니 일단은 예고를 맨 처음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세입자와 채무자가 대화가 약간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껄끄럽죠. 네네.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예고 비용은 거의 10만 원 안쪽입니다. 예고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진짜 이사 가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법원마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법원에서는 강제 개문을 하고 본 안에다가 붙이라는 경우가 있고 예고장을
예고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이사 가십시오. 이사 가지 않으면 강제로 명도합니다. 집행 비용은 선생님이 채무자 쪽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을 따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법원에는 문을 따지 않고 그 문에다가 예고장을 끼워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그 예고장을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벽면에 붙이는 것은 안 합니다. 그분에 대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법원 자체에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낙찰을 받고 대금이 내고 난 뒤에 대금 납부를 하고 난 뒤에 대금 납부를 해가지고 서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은 보통 법원에서는 2, 3일 내로 그 장소로 나갑니다. 제가 낙찰자라면은 아무래도 예고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지요. 그래야 예고를 신청하고 난 뒤에는 나름대로 낙찰자하고 채무자는 조금 더 껄끄러운 관계가 없어지고 조금 허심탄회하게 합의가 잘 돼가지고 서로가 좋은 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점유자하고 컨택을 계속 하면서 그런 걸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컨택은 좀 자제하고 서류적인 절차를 좀 밟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틀리고 그게 부동산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예. 그 사항을 봐가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난 뒤에 자기들하고 합의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예고를 신청해놨고 경매로 낙찰받은 사건 중에서 경매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안 나가서 명도를 하는 경우에는 10건 중에서 1건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예고를 하게 되면 다 나가더라. 그 나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더라. 개인적으로 먼저 간 끄끄러운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끄끄럽기 때문에 답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양복을 입고 선생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나가십시오. 안 나가면 어떻게 명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근하고 집을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딱 보니까 거실 TV에 알리는 말씀 예고장. 그럼 법원에서 왔구나.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그게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전화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면은 법원에서 네 저희들이 간 거 맞습니다. 문 따고 들어갔습니다. 법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예고 기간이 2주인데 서서히 다가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찰자와 조금 더 가까운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고 또 실제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데요. 인도 명령하고 예. 명도 소송하고 예.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은 글자 그대로 물건을 반출하고 사람을 내보는 게 맞습니다. 똑같는데 우리가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인도 명령은 결정문이고 명도 소송은 판결문입니다. 결정문은 글자 그대로 판사님이나 사법보좌관님이 결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부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명도 소송은 잘 알다시피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잡히고 원고와 피고가 오라 해가지고 왜 선생님 나가지 않나 서로 신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명도 소송인데 일단 인도 명령 결정과 명도 소송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는 인도 명령 결정 건물 주인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월세를 미루가지고 내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명도 소송 해가지고 명도 판결이 납니다. 경매로 샀을 때는 인도 명령. 이거는 이제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차이인데 집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월세를 안 내면은 명도 소송을 하는 거군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로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지금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뷰하는 이 시점에는 명도 소송이 많지요. 아무래도 명도 소송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명도 소송을 당하는 채무자들은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은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은 다 패소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건물 주인이 성소되니까 그렇게 명도 소송 판결문에는 피고는 별지 부동산을 인도해라, 원고에게 인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니까 그거를 가지고 집행관실에 신청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강제 집행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판결문을 두고 나가는 겁니다. 강제집행을 오랫동안 실무를 해오셨잖아요. 네네. 강제집행이 예전하고 좀 요즘하고 좀 다르다고 하셨죠. 상당히 다르지요. 굉장히 차이 납니다. 예전엔 좀 어땠나요? 글쎄요, 참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정말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혹시 퇴근이나 출근하다가 도로가에 가재 도구 같은 게 쌓이는 경우가 옛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잘 제가 그렇죠. 요즘에는 도시 미관을 조회한다 해가지고 외부에는 물건을 방치하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전에는 그냥 모든 짐을 길가에다 내놨습니다. 명도하고요. 네, 가져가시라. 그렇게 우리는 물건을 인도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고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을 도로 위치에 방치하고 어느 때는 골목 위치에 방치하고 아침 일찍 물건을 드러내다 보니 동네 골목길에 출근한 사람들이 차가 막혀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 지금은 이제 인권 시대 아닙니까? 강제 집행도 인권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 하여 지금은 이 물건을 물류 창고로 보내게 돼 있고 창고로 보내고 채권자가 지정한 장소로 또 보내고 또 예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없어요. 다만 집행관이 판단해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예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고를 하니까 채무자가 스스로 이사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줘도 좋고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채무자도 자기 스스로 나가고 나중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그 감정이 완화되고 그래서 그런 예고를 하는데 무조건 예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인데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 이 집을 샀는데 빈집이다. 그리고 계량기가 정지돼 있다.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 고지서라든지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집은 이사가고 없다. 뭐 이럴 경우에는 굳이 예고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예고를 함으로써 낙찰자와 법 감정에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법 규정에는 없어요. 일본에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요.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예고가 필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장담합니다. 명도를 예고를 했습니다. 또는 예고를 하고 집행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 나가라 하고 언제까지 이사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는 예고장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고장을 보내고 난 뒤에 기간이 되어서 채권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안 나가니까 집행을 해달라고. 네, 집행 현장 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저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는 계약하지 않았다 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관님께서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서 자기는 여기서 이 집을 다시 사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1년간 다시 전세로 살고 싶다. 월세를 많이 주겠다. 뭐 이런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까지는 맞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내한테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과 월세를 주지 않았다. 저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채무자는 돈은 안 줬다 하더라도 일단은 당신과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민사집행법 제49조가 중요합니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성낙한 취지를 적은 정서를 제출했을 때는 집행에 정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성낙한 취지에 적은 정서는 각서, 계약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현장에서 이럴 때는 저희들은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의무 이행을 미룰 취지의 정서, 그게 채권자가 썼다 하면은 우리는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금 납부 후, 인도 명령 결정 후, 집행관이 예고를 간 후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과 의무 이행을 미룰 취지의 정서를 작성했다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약서가 작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받았든 안 받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계약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터약사항이 있습니다. 잠금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계약서에 터약사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 터약사항은 자기들 두 사람이 한 거지 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특약사항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유료하기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경험이 없는 매수인들이 당연히 월세를 많이 주겠다면 재계약하게 돼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오후 3시, 오후 2시 반, 오후 3시에 계약을 작성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 돈 찾아러 간다 합니다. 은행은 4시 돼서 문 닫습니다. 은행에 4시에서 문 닫았으니까 내일 다시 돈 입금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경험이었고 의무 이행을 미루는 취지의 정서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3개월만 더 살게. 우리 자녀가 지금 수능인데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이사를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수능만 끝나고 가겠다. 그 대신 한 달에 월세를 많이 드리겠다. 그리고 월세 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돈은 한 달치 줄 수도 있습니다. 2달부터 안 들어옵니다. 일단은 계약서는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실무에서는 조금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점은 매수인들이 조금 생각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